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국대 법대 교수를 지냈고 지금은 목회 사역을 하고 있으며 또 미국 캘리포니아 센트럴 대학교에 소속이 되어 있는 김형남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행정법 무료 행정법 강의 세 번째 시간이 벌써 되네요. 자, 세 번째 시간 오늘은 지난 두 번째 시간 말미에 끝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통치행위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생각입니다. 어, 사실 약 14년간 그 행정안전부 지금의 행정안전부 고시 출제 또 공무원 출제에 관여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출제를 하고 또 출제된 그 문제은행이 있어요. 그 문제은행에 있는 문제를 고르는 작업을 하는 또 교수를 선정위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런 선정위원까지 제가 약 14년간 그렇게 역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 총론 중에서도 초반부에 지금 우리가 초반부를 하고 있죠. 뭐 길게 강의를 하면 강의 듣기가 좀 지겨울까 봐요. 제가 짧게 한 번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무료 행정법 강의 세 번째 시간이죠. 자, 그러면 통치행위라는 말 사실 요즘 같은 민주화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치행위 또는 통치권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또 좀 반감이 생기죠. 예. 절대 권력자의 권한 같기도 하고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감정과 학자들의 견해는 아마 일맥상통했나 봅니다. 그래서 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은 통치행위라 함은 고도의 정치성을 지니는 국가기관의 행위로서 법원의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다. 법원의 재판을 행정법 영역에서만은요. 법원의 재판을 사법심사라는 용어도 씁니다. 그래서 또 미국 헌법에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헌법재판 중에 죄송합니다. 헌법재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위헌법률 심판이겠죠. 그래서 위헌법률 심판,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판하는 헌법재판의 가장 핵심적인 거죠. 위헌법률 심판을 미국에서는 미국에 헌법재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은 없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들이 우리나라의 우리로 말하면 뭘까요?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지방법원까지 법원들이 위헌법률 심판이라는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용어로 judicial review, 사법부가 행하는 심사다 해서 사법심사라고 합니다. 좀 헷갈리죠? 그럼 이제 앞으로는 헌법 파트에서 사법심사라고 말하는 그 용어가 나온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면 됩니까? 아, 위헌법률 심판이구나. 이건 헌법재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행정법 영역에서 사법심사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헌법재판이 아니고요. 사법심사라는 말이 나오면 이는 법원의 재판이다. 일반 사람들이 요즘 옛날에 비해서는 법원을 많이 이용하죠. 사람들이요. 소송이 많이 발달이 돼 있죠. 그래서 법원을 찾아가서 재판받는 그것을 행정법 영역에서는 사법심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권력 분립과 이 통치 행위의 관계는 도대체 이게 뭘까요? 뭐, 뭐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은 권력 분립이라고 하는 개념과 원칙적으로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력 분립은 입법,
국가 권력을 크게 두 부를 세 등분 나눈다 했죠. 국가 권력을 입법권, 또 행정권, 사법권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어서 국가기관 즉 입법부, 우리로 말하면 지금의 국회죠. 입법부, 또 행정부, 그 다음에 대법원을 또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사법부, 이렇게 권력 분립, 그러니까 국가의 권능을 국가의 기능을 세 가지로 쪼개서 나누어서 각자 고유한 영역을 인정한다. 이런 것이 삼권 분립 이론 또는 권력 분립 이론인데, 이 통치행위는요, 겉으로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국가 원수인 이 대통령의 권한처럼 보입니다만은, 통치행위가 이론적으로는, 원론적으로는 이는 그러면 대통령의 행위니까 행정부의 행위가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들어올 수 있죠. 대통령의 행위니까 행정부의 행위가 아니냐. 그런데 학자들은 권력 분립 이론과 상관이 없다는 것이, 대통령의 행위이긴 하지만은 이 대통령의 고유한 행위는 행정행위가 되겠죠. 행정부의 수반이니까. 통치행위는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행하는 행정행위가 전혀 아니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럼 뭡니까? 통치행위는 입법, 행정, 사법 이 세 가지 말고 또 다른 하나의 영역이다. 독자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통치행위 개념이 외국의 통치행위 개념을 관찰해야 되는데요. 우리 고유의 통치행위 개념이 옛날부터 있었다고 하기보다는 사실 좀 창피한 일입니다만은, 우리의 법학은 한국의 고유 법학이 아니고 해외에서 수입한 수입 법학이죠. 특히 더 아쉬운 것은 한국의 지금 재판제도,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지방법원까지요, 그 재판 제도나 재판 용어 중에는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가 아직도 조금씩은 남아 있다는 거, 그것이 아주 크게 슬픈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하여튼 외국의 통치 행위를 살펴보면 통치행위 관념을 조금씩 이해를 우리가 하기 쉽겠죠. 첫 번째,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는요, 프랑스는 뭐 이것만 그냥 일단 기억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프랑스는 법원이, 사법부가 우리처럼, 우리 법원은 일원적 법원이라 그래요. 가격이 1원, 100원 그게 아니고요. 하나의 체제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요, 일반 법원, 즉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사법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일반 법원,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이렇게 있죠. 그런 일반 법원과 행정사건만을 전담하는, 특이하죠. 행정사건만을, 행정재판만을 전담하는 고유한 행정법원,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이원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법원의 맨 꼭대기에는 프랑스 대법원이 있고요. 행정법원의 맨 꼭대기에는 꽁세유됐다, 불어로 꽁세유됐다, 국참사원이라고 번역을 우리 한국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국참사원, 나라의 참사원이라는 거죠. 국참사원이라는 것이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대법원을 역할을 하고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행정사건을 도맡아서 전담시켰다니까 전 세계에서 행정법이 가장 잘 발달한 나라는 프랑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권력자라고 해석이 되는 국가 원수, 프랑스도 대통령제죠. 그래서 프랑스의 대통령이 가지는 절대 권한의 범위가
행정소송 제도가 너무 잘 발달되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축소되어 온 거죠.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좀 더 민주적인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통치행위, 프랑스 대통령의 통치행위에 대한 인정 범위는 다른 나라보다 아주 좁다. 그래서 겨우 국제법상 조약을 체결하는 정도, 조약을 체결하는 정도, 또는 이제 아주 예외적입니다만은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다른 나라에 선전포고를 하는 권한, 뭐 이 정도를 통치행위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일입니다. 독일은 민주적인 측면이나 뭐 법학적인 측면에서는 프랑스와 큰 차이가 안 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행정법 영역에서는 사실은 독일은 프랑스보다는 좀 덜 민주적이다. 덜 민주적이다. 좀 우스운 표현이죠. 좀 독재 권력적인 중앙 집권적인 그러한 법학이 바로 독일 법학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좀 요런 부분에서는 좀 민감합니다. 하여튼 왜 그런가 하면 뭘 보면 알 수 있냐면은 행정소송 내가 예를 들면 세금을 냈는데 또 국세청에서 또 세금을 내라고 해요. 그럼 돈이 많아서 또 냅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일 중에 어떤 일들이 행정소송의 대상이냐. 그럴 때에 독일은 비민주적이어서 옛날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열기주의라고 했어요. 열기주의. 창문을 열기 그게 아니고요. 한자로 열기, 나열해서 기록한다. 어느 특정 부분만 나열해서 기록한다는 것이 바로 열기주의입니다. 행정소송의 대상이 좁겠죠. 그렇죠? 독재 권력이 요거만 행정소송 제기해. 그러는 거죠. 그에 반해서 프랑스는 과거부터 뭡니까? 개괄주의, 개괄적이다 이런 말 하죠. 개괄주의는 열기주의에 비해서 뭐예요? 어떤 것이든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가 좀 더 민주적이고 독일은 이런 면에서 더 비민주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일도 많은 민주화 과정을 겪어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한정적인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변하게 됩니다. 변하게 되면서 프랑스를 닮아서 프랑스가 하는 뭐 독일의 연방 대통령, 연방 수상 이렇게 있습니다만은 독일은 독일식의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독일 수상이 국가 원수라고 봐야죠. 그래서 독일 수상의 그 통치행위는 프랑스와 거의 유사하다. 거의 좀 모방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영국입니다. 영국은요. 뭐 영국은 해가 한 번 뜨면 해가 지지 않는 나라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영국은 또 좀 정치학적인 측면, 정치 역사적인,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영국은 우리가 좀 연구를 사실 깊이 해야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헌법과 비슷한 전 세계 최초로 헌법과 비슷한 마그나 카르타 대헌장이라고 하는 것이 1215년에 영국의 존 왕 때 탄생되죠. 그래서 인권의 역사, 또 헌법의 역사, 또 행정법의 역사 이렇게 역사적으로 고찰을 한다면은 영국을 반드시 심각하게 좀 고찰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영국의 여왕의 막강한 어떤 초월적인 권한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엄청났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의 통치 행위는 어느 누구도 가타부타 말을 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권한이었다 해서 대권이었다. 그죠?
대통령 선거가 미국은 내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의 권한, 대권을 향해서 대권 주자가 어떻니 그런 대권과는 해석을 좀 달리 해야 되겠죠. 이 대권은 위대한 맥시멈 파워다 하는 거죠. 슈퍼 울트라 파워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 여왕의 이러한 대권은 영국 여왕이 과거에 뭘 하든지 이거는 영국의 법원은 영국 여왕이 하는 일에는 전혀 간섭을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영국의 통치 행위는 대권 행위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민주화, 자유민주주의, 인권 보장 이렇게 계속 치닫다 보니까 영국도 현재는 국제법상의 나라와 나라, 국가를 승인하는 국가 승인, 또 전쟁 시에 전쟁의 선전포고, 이 정도만 여왕의 지금은 여왕이 아니고 이제 영국은 명목상 형식적인 국가 원수가 영국 여왕이고요. 실질적인 국가 원수는 누굽니까? 영국의 수상이죠. 영국 수상의 통치 행위는 지금 민주화 추세에 의해서 거의 대동소이하게 국제법적인 국가 승인과 전쟁에서의 선전포고 행위 이 정도에 한정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일본입니다. 일본은 뭐 독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슬픈 이야기 하나 하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법학의 그 원류가 지금도 거의 원뿌리는 독일 쪽이죠. 그걸 독일과 프랑스의 그 법학 계열을 대륙법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륙법계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영향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반드시 지금은 그 영향을 좀 파괴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법학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법학자들과 또 여러 가지 또 여러 관계기관의 공무원분들과 또 우리 그 연구자들이 많이 고생을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일본이 가장 이제 변화되는 게 제2차 세계대전 원자탄 피폭으로 인해서 전쟁에 크게 패배하죠. 그래서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됩니다마는 꼭 원자탄뿐만 아니고 저는 우리 독립운동가들, 광복군 그런 분들의 피땀 흘린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저는 해방이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행정소송 문제에서 일본도 독일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독일은 행정소송 통치행위 여기에서 뭐라고 제가 했습니까? 행정소송의 대상을 국가 원수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요것만 해 행정소송을. 그걸 뭐라고요? 열기주의. 그래서 열기주의에다가 독일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에서 패망하고 나서 민주화 바람이 불어서 열기주의에서 개괄주의로 어느 것이나 이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개괄주의로 변했다 했죠. 독일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일본도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일본도 독일을 거의 모방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을 사실 전 세계에서 모방의 천재라고 하죠. 모방했기 때문에 국제법상 일본도 조약의 체결 정도, 또 일본 국회, 일본 의회의 해산 행위, 요 정도를 일본의 국가원수 총리죠. 일본의 국가원수 총리의 통치행위다. 이 정도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오늘의 외국의 통치행위 경우만 오늘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제 외국의 통치행위 중에 맨 마지막이 미국인데요. 제가 일부러 미국을 맨 뒤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행정법 전형적인 다 교과서들마다 이상하게 이제 미국을 맨 뒤에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미국은 영국과 미국 법의 계열이라고 해서 영미법계라고 하고요. 독일, 프랑스가 주축이 되는 대부분의
로마법이 기원이 되는 어떤 유럽 대륙의 그런 법 체계를 대륙법 체계, 대륙법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대륙법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근본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과서 편제도 미국의 경우를 맨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가장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인공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죠. 그래서 미국의 경우를 잘 고민해 보시면 공부하시는데도 많은 도움이 있을 줄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미국의 통치 행위는 판례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요. 1849년 제가 가진 교재 알기 쉬운 행정법 총론 14페이지 맨 밑에 있습니다. 1849년 루스 vs 버든 사건. 미국의 판례는 vs 소문자 V입니다. V. victory 할 때 V요. V. 그러면 루스 vs 버든 하면 앞에 vs 앞에 나오는 게 원고고요. 뒤에 나오는 게 피고입니다. 그러면 1938년 United States U.S. vs. Caroline Products Company 사건. 제 박사학위 논문에 가장 많이 인용된 이 판례인데요. 이런 경우 미국 판례 U.S. 미국 대 어느 회사 뭐 이렇게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형사소송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이요. 자, 그러면은 이 1849년 룰스 vs 버든 사건, 이건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의 동쪽에 맨 꼭대기에 로드 아일랜드주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미국은 United States of America는요, 그거는 사실 나라 이름이 아닙니다. 괴물의 이름이에요. 50개의 나라, state라고 하는 STATE, state는 미국 영어 웹스터 사전 아무리 찾아보세요. state는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주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0개의 나라가 무슨 몬스터 영화처럼 괴물처럼 하나의 연방체로 유니언으로 미국 연방헌법 전문에 보면 perfect un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연방체를 결성하기 위해서 지네들이 다 뭉쳤다는 거죠. 몇 개 나라가요? 50개 나라가. 지금은 50개지만은 과거 미국의 수립 초기에는 미국의 동부 13개 주죠. 13개 나라입니다. 저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도 스테이트를 주라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차피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나라다. 지금도 50개의 나라가 그냥 하나의 공동체처럼 뭉쳐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1849년 당시에는 얼마나 더 복잡했겠습니까? 로드 아일랜드 주에 로드 아일랜드 주를 주정부가 있었는데 그 주정부에 미국의 개척 수립 초기다 보니까 주정부 반대하는 반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 주정부군과 반군이 치열하게 전쟁 행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이 수립되어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럴 때 미국 연방대법원이 누구 손을 들어줘야 되나? 골치 아프죠. 반군이 진짜 주정부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골치 아프니까 그냥 이런 것은 그냥 미국식으로 political question,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 연방대법원은 재판하지 않습니다. 라는 법 논리를 세운 것이 바로 이게 정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치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대륙법에서 말하고 있는 뭐예요? 통치행위 개념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럼 미국은 통치행위라는 말이 없고 뭐가 있다고요? 정치 문제다. political question이다. 거죠. 그래서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국가원수를 누구라고 생각할까요? 미합중국 대통령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미합중국 대통령의 외교행위나 또 미합중국 대통령의 선거구 획정 문제, 게리맨더링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죠.
자세한 것은 또 강의가 계속 지속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주 폭 좁게 미국 연방 대통령의 미합 중국 대통령의 외교 행위와 선거구 획정 문제 정도를 통치행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통치행위고 미국식으로 말하면 뭐라고요? 정치 문제로, political question으로 여기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을 비롯한 각급 법원에서 재판을 회피해 왔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통치행위와 또 헌법재판소 판례와 또 기출문제 하나를 문제은행에 제가 직접 행안부에 넣었던 문제은행 그 문제 한 문제를 같이 풀이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다음 시간 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하신 또 아주 행복한 그런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